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네. 박민규의 소설인데요. 너무나 재미있게 읽은 책이라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프랑스 작곡가 모리스 라벨은 1899년 루브르 박물관에서 벨라스케스의 스페인 왕녀 마르가르타 테레사의 초상을 보고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네라는 피아노 연주곡을 만듭니다. 파반네는 16세기 유럽 궁정에서 추던 매우 느리고 장중한 행진곡 풍의 춤곡이라고 하네요. 제목을 연주곡에서 빌린 저자는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속의 마르가리타 왕녀 곁에선 키 작은 시녀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2009년 7월에 초판이 나왔고 제가 읽은 책은 2025년 11월에 나온 개정판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에는 그 후 17년이라는 개정판에 붙이는 후기가 실려 있어요. 2009년에 보았으면 참 좋았을 소설을 2026년이나 되어서야 만났지만 놓치지 않은 점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장을 넘길 때까지 이어질 내용에 대한 조바심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가 작중 인물이 된 것처럼 말이죠. 네, 참 재미있게 읽었다고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제부터는 줄거리를 좀 볼 텐데요. 본문에는 다양한 음악이 나옵니다. 저는 또 책 속에서 이런 유명 음악 혹은 또 사연이 있는 음악 또 명곡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장면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그 노래를 휴대폰으로 틀어놓고 이렇게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에서도 클래식 음악, 팝 넘나들면서 아주 중요 장면마다 아주 등장하는 음악을 듣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는 곡마다 휴대폰 앱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야기를 따라갔습니다. 상상의 영역에 음악까지 가미되니 심장 박동은 속도를 내더군요. 1980년대의 감성이 지금의 시선으로 묘사되는 덕분에 나의 추억도 전혀 촌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1980년대 초에 저는 대학에 들어갔죠. 그리고 중반에 군대를 입대를 해서 후반에 제대를 하고 또 휴학과 복학을 거듭하며 1990년을 맞이했는데요. 어쩌면 지금까지의 내 생에서 가장 강렬한 시간을 보냈던 그 기억이 수문을 연 댐의 거친 물살처럼 허공을 가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2026년 2월 20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파반느라는 동명의 영화도 있습니다. 제가 TV가 없고요. TV가 없으니까 당연히 넷플릭스도 보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기회가 된다면 이 파반느라는 영화도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박민규의 소설을 생각하면서 한번 또 책과는 얼마나 다른지 그런 걸 한번 보고 싶네요. 1986년 12월 그의 첫눈 내린 날이기도 한 저자의 생일날 20세 동갑인 그녀와 단둘이 산토리니 카페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허그를 하고 키스까지 합니다. 그녀는 생일 선물로 모리스 라벨의 곡 모음을 주네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가 실린 LP판입니다. 음악은 한 폭의 그림으로 날았고 어느새 눈은 그칩니다. 카페의 벽에는 벨라스케스의 라스메니나스가 걸려 있습니다. 카페를 나와 걷는 내내 우는 그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이제는 그녀의 어떤 흔적도 없어진 지금 서로 사랑했던 그녀를 찾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을까? 잘 지내고는 있을까요? 재수하던 1985년 배우인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TV에서 10년 연하의 미모 여성 사업가와 결혼한다는 소식이 나오네요. 최고의 미남은 연상 같은 어머니와 살면서
20년 무명이었지만 유명해지자 결혼을 숨겼습니다. 버림받은 어머니는 아픈 몸으로 강릉의 이모 집에 눌러 앉습니다. 다니던 학원은 그만두고 두 편의 짧은 소설을 완성합니다. 아버지 집도 처분하고요. 친구의 후임으로 백화점 주차 알바를 하는데 근거지는 지하 4층입니다. 그곳에서 못생긴 19살 동갑인 그녀를 처음 보았습니다. 선임이면서 형인 요한과 친해져 켄터키 치킨집에서 거의 맥주를 마십니다. 상호는 베어이고 BEAR, 간판에는 호프 HOP가 새겨져 있습니다. 요한이 데려온 그녀와 함께 켄터키에서 술을 마시네요. 요한의 주도로 셋은 모임을 결성하고 내가 총무가 됩니다. 잠깐 배우 활동을 한 요한의 어머니는 지금 근무하는 백화점 회장의 집이었는데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회장 아들은 요한을 백화점에 취직시켰죠. 책을 많이 읽는 그녀는 클래식 라디오를 즐겨 듣고 모리스 라벨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비틀즈 곡 중에는 미셸을 가장 좋아한 그녀는 팝 가수 중에는 밥 딜런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여상을 졸업한 그녀의 아버지는 중풍을 앓고 있고 어머니는 행상을 하고 있으며 어린 동생을 두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매사에 부끄러워하고 부러워하죠. 죽은 왕후의 뜰에서의 데이트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못생겼다며 울고 나는 그녀가 그래서 좋다고 말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끊어진 필라멘트처럼 되는 우리 인간들, 무수한 전구를 밝혀야만 세상은 밝아집니다. 서로의 빛이 필요한 세상이죠. 미달로 인해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그녀와의 데이트는 계속됩니다. 요한이 선물해준 비틀즈의 딸기밭이여 영원하리를 카세트 테이프로 녹음해 그녀와 함께 듣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간호하는 일과 같다. 언제나 그녀와의 관계는 요한과 공유합니다. 조언을 듣기 위해서죠. 그럴듯한 철학적 요한의 조언이 이어집니다. 2월 들어서 백화점을 퇴사합니다. 요한이 자살을 시도하네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고아원이다. 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손목을 그어 의식을 잃은 요한의 병실을 그녀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4월에는 그녀도 백화점을 퇴사했는데 나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집도 이사가고 전화번호도 결번이 되었습니다. 휴학을 하고 의식을 찾은 요한을 찾아갔지만 요한은 말도 안 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며 멍한 상태로 병실에 있을 뿐입니다. 요한이 이름을 지은 반려묘인 그냥 생떼치베리가 집을 나갔습니다. 발신인이 없는 그녀의 두툼한 편지가 왔습니다. 진심 어린 사고와 함께 자신이 겪은 그동안의 인생을 적어 보내왔습니다. 지금은 박스 공장의 격리 일을 하고 있으며 너무 보고 싶다는 말과 함께 장애인처럼 살아온 삶의 한을 풀어냅니다. 자신과 요한은 어둠의 집이었으며 세상은 물론 자신까지 자신의 얼굴을 학대했다고 합니다. 얼굴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에서의 좋은 성적과 자격증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운 좋게 백화점에 취직했지만 세일 지원 쪽으로 옮기게 되고 직원과 고객 모두 노골적으로 그녀를 외면합니다. 결국 나올 수밖에 없었죠. 아름다움을 위한 못생긴 여자의 노력은 오히려 가장 큰 비웃음을 살 뿐이었습니다. 나는 자신의 최초이자 유일한 친절한 남자였다고 하네요. 너와의 시간은 꿈같은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사랑한다고 합니다. 편지와 함께 밥 딜런의 The Free 휠린이 담긴 카세트 테이프도 있습니다. 휴학한 나는 백화점에 들어가 조장을 맡습니다. 서울에서 150km나 떨어진 곳의 야산 중턱에 위치한 요양원에 있는 요한은 별 반응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해 가을 또 다른 그녀를 만납니다. 군만두라는 별명이 붙은 그녀는 상당한 미모를 지녔습니다.
예쁜 덕분에 세상의 관대함을 만끽하는 그녀가 불편했지만 켄터키 옛집에서 몇 번 술을 함께 마십니다. 속물근성을 보이며 매니저가 꿈이라는 그녀에게 나는 마치 요한처럼 말을 하고 있네요. 군만두에 부탁하여 그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에는 다시 백화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의정부 근처의 공장에 다니고 그녀에게 보고 싶고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에는 12월 내 생일날 공장 근처 카페 산토리니에서 보자고 적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간과 장면은 이 소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20살 생일날 카페에서 헤어진 후 내가 탄 버스가 언덕 아래로 굴러 운전사 포함 2명이 죽고 나도 의식을 잃습니다. 2년이 지난 1989년 1월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은 나는 이후 점점 회복의 시간을 거쳐 1996년부터 일반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책을 쓰기 시작하여 평범한 기적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뜨거운 반응을 얻습니다. 10여 년 흐른 후 그녀가 다니던 공장터에는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흥신소에 부탁하는 등 그녀를 찾는 노력 끝에 그녀가 독일에 있다는 소식을 알아내어 2000년 2월 11일 프루트에서 그녀를 만납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독일에 온 지 10년이 넘은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지나온 얘기를 듣습니다. 외모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된다는 독일이 너무나 좋다고 하는 그녀는 나를 사랑했고 보고 싶었다고도 말합니다. 내 사고에 대한 죄책감이 심했고 무사한 나를 보아야만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합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그녀와 포옹을 합니다. 이후 그녀와 나는 스위스 융프라우 요흐에 함께 오릅니다. 그야말로 해피엔딩이네요. 자, 그런데 이야기는 더 이어집니다. 일본 북계도에서 아내와 5살 딸인 세희와 함께 세화와 함께 사는 요한은 2000년 6월에 아내를 위한 소설을 완성합니다. 소설을 읽고 눈물을 흘린 아내는 바로 다름 아닌 그녀입니다. 어제는 내가 죽은 지 10년이 되는 날이어서 요한의 가족은 한국의 납골 땅을 다녀갔습니다. 사고가 나고 의식을 잃은 나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죽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납골당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 소설은 2가지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녀와 회우한 후에 같이 살고 아니면 죽은 후에 그녀는 요한과 가정을 꾸리는 결말입니다. 그 어느 것이 마음에 드는지 저자는 독자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당연히 앞의 결말이 좋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는 나중 결말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2가지 중 하나의 선택은 불가합니다. 12년 전의 신혼 시절 저자는 못생긴 여자라도 사랑해 줄 건가요? 라는 아내의 질문을 받으면서 이 소설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길고 긴 연애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이 소설을 쓴 저자는 부와 아름다움은 가장 강력한 지배 권력이라는 말을 하면서 또 그렇게 만든 것은 부와 아름다움을 갖지 못한 절대 다수라고 말합니다. 부와 아름다움을 갖지 못한 절대 다수는 부끄러워하고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부와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이지요. 개정판에 붙인 후기, 그 후 17년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가정하고 떠올려 봅니다. 머리가 반백이 된 요한과 음악을 들으며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합니다. 3개의 바다를 마십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의 첫사랑이 주로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반 첫사랑 혹은
사랑을 했던, 청춘의 사랑을 했던 시기가 제가 그때였는데요. 그 지나온 청춘 시절의 사랑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사랑의 아주 깊은 정서적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참 야만적인 세월을 살았구나 하는 탄식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내가 왜 그 여자를 놓쳤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야만의 터널을 지나옵니다. 그 푸르름에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시절이었지만 저자는 단락쓰기에서 전혀 다른 형식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더욱 독특한 소설로 인식하게 합니다. 이 단락쓰기가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그 문법에 맞는 그런 단락쓰기가 아니고 좀 특이한 단락쓰기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이런 소설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정말 지나온 사랑에 대해서 특히 그런 추억을 많이 느끼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강추하는 한국 소설입니다.